네, 요즘에 그 디램 쪽 이야기 나와서 낸드 쪽도 디램 ETF에 같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예, 네. 키옥시아나 샌디스크도 변동성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이제 낸드 시장은 끝났다. 뭐 이런 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낸드 쪽도 디램 쪽과 비슷하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쪽은 이제 저도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근데 이제 뭐, 메모리 쪽은 앞으로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공급적인 측면도 아직은 수요가 더 크다고 판단이 돼서, 네, 그쪽도 꺾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개별 종목 쪽 그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냥 SOXX ETF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흐름을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중국발 메모리 시장들, 네, 창신 메모리, 양지 메모리 뭐 이런 게 상장도 되고 돈도 많이 땡기고 이렇게 수요가 워낙 줄 서 있다 보니까 중국발 수요도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생산 시설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걱정은 메모리 시장이 이러다 또 가격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하거든요. 중국발로 이렇게 공급량이 초과 공급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먼 미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최소 한 1, 2년은 있다가 고민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뉴스가 부각되면서 지금 또 조정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는 뭐, 뭐, 아직은 기술력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아직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 많이 고려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음, 일단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고 오히려 우려 때문에 가격이 빠지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좀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쪽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비트코인 흐름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환율이 너무 많이 빠져서 업비트 가격은 되게 좀 싼 상태거든요. 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암호화폐는 똑같은데요. 이게 뭐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뭐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패턴대로 봤을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3개월, 4개월 그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3, 4개월만 잘 버티면 패턴대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패턴대로 간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지금 구간은 또 너무 매력적인 구간 같거든요. 그래서 목표량을 조금 못 채우신 분들은 좀 채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대비 또 좋거든요.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시대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앞으로 한 1, 2년, 1, 2, 3년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여유 현금이 있으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좀 사두는 건 어떨까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웅달님 그럼 현재 매수 측면에서 봤을 때 비중을 어디에 많이 싣고 있나요? 네, 요즘에 제가 한 3일 전, 이번 주부터 이더리움 비중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음, 비트코인도 계속 늘려 있는 상태고, 이제 이더리움도 비중을 늘려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더리움은 진짜 많이 흔들려가지고요. 여기서 하락이 나오면 또 괴로워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다 계획을 세우고 4개월 동안 그냥 사겠다라고 마음 먹고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가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폐는 이제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패턴을 따져서 아는 거지. 아까 뭐 디램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보면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보면서 아, 이 정도면 바닥이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나오는데 암호화폐는 진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슈와 막 이런 걸로 지금은 움직이는 거라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더리움으로 해를 입으실까 봐. 근데 이제 저는 모으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도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이클대로 좀 잘 가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이게 사이클에 맞게 가는지 사실 그게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럼 네. 만약에 이더리움이 뭐 한 2, 3년 있다가 이렇게 좀 많이 오른다고 치면 네. 익절이라고 할까요? 뭐 탈출 계획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책 한 권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더리움 없는 미래는 없다. 이 책을 네. 오태민 작가님이 쓰셨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보면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패턴대로만 한다면 돈을 못 벌 리가 없잖아요. 근데 네. 워낙 비트코인이 과거 한 네 차례 정도 패턴대로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은 패턴이 어떻게 보면 깨졌죠. 지난 4차 사이클에서요. 그래서 5차 사이클에서도 당연히 깨질 거라고 보는데요. 5차 사이클에서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900달러 정도 하는데요. 저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보고 좀 더 추적을 해야겠지만 한 10,000달러? 10,000달러 정도 가면은 팔면 되지 않을까. 한 네다섯 배 오르면 파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웅달님은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이더리움을 암호화폐 쪽에서는 제일 좋게 보고 있으신 거네요. 네, 상대적으로 제일 좋고 안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사용량이 계속 좀 변화하긴 할 텐데 요즘에 보니까 테더 시총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클래리티 법이 좀 통과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전에는 결제 수단으로도 스테이블 코인 많이 쓰고 했던 것 같은데 테더 시총이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 제가 아직 팔로우업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음. 그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만한 문제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좀 어려운지 옹달님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다음 주에 또 통과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투표에 붙이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손바닥 뒤집듯 계속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칼시 그 예측 사이트 보면은 10%대로 내려갔습니다. 올해 통과 확률이요. 거의 연초에 한 6, 70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10%대로 내려가 있어서 그걸로 보면은 이제 돈을 걸고 예측하는 거니까 상당히 그 적중률이 높을 수 있는데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면은 클래리티법도 뭐 올해는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뭐 클래리티법이 없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영영 못 올라가냐 그런 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네, 클래리티법은 통과되면 좋은 거고 부스터가 되는 거고 없어도 지금 사실 뭐 이렇게 클래리티법 통과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비트코인은 뭐 박스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봤을 때도 그냥 우직하게 투자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주식으로 봤을 때 서클은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클래리티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 어느 일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그 암호화폐가 이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서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법적인 부분들을 다 완비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저는 당연히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그 클래리티법이 만들어지면은 많은 대기업, 금융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규제, 법,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서클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좋게 보신다고 하면은 소액 묻어두는 투자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신경 쓰지 않을 정도만 투자하셔가지고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시는 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데 변동성이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많이 담으면 잠 못 주무실 수 있다. 그거는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수혜볼 종목 중에 하나로 예전에 웅달님이 이더리움도 꼽아 주셨거든요. 네,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이더리움 가격에도 좀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호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음, 클래리티법이 막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천하무적도 아니고 그게 막 엄청나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뭐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더 멀리 봤을 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호재를 주는 거라서 그런 이슈가 터져서 가격이 뭐 단기간에 오를 수 있지만 또 그 다음 날에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그냥 너무 뉴스 하나하나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좀 길게 길게 보고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 자체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29년 10월이 다음번 그 사이클의 끝인데요. 그 정도 한 3년 보시고 투자하시면은 당연히 저는 지금 가격보다 높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크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보고 투자할 거면 뭐 서클이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뭐 이런 데 투자해서 묻어두고 뭐 이런 투자가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웅달님 말씀 들어보니까 클래리티 법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냥 투자를 해두고 묻어두고 있다가 통과되면 그냥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에서 더 빠질 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10% 20%더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분할을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보이시잖아요. 뭐 서클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반토막 이상이 났고요. 그다음에 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근데 코인베이스 같은 것도 다 보시면은 2023년 이때 저점 찍고 10배 올랐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올라갈 때도 다 진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코인베이스를 통해 보면은 지금 이제 겨울이니까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수익을 얻는 게 거래소인데 당연히 수익이 줄어드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겠죠. 근데 앞으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이 바뀌면서 거래가 많이 되면서 코인베이스의 실적이 올라갈 거니까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MSTR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의 뭐 80% 빠졌죠, MSTR도. 근데 갖고 있는 게 다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국 오르면 이 암호화폐에 있는 모든 기업들, 뭐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 할 것 없이 다 오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에서 봤을 때 10%, 20% 마이너스밖에 안 보이는 거고, 미로는 뭐 100%, 200%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만약에 이럴 때 투자를 안 하면 도대체 언제 투자할 수 있냐. 예, 그런 것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서 하락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100%알 수 있다고 하면 하락이 나온다고 알 수 있으면 지금 당연히 저는 숏을 걸었겠죠. 근데 그렇게 못 한단 말이죠, 이거를. 그래서 지금 손익비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올라갈 게 훨씬 크니까 이제 두고두고 투자를 하는데 이 양이 많으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힘들죠. 이게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고점 대비해서 50% 빠졌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70%가 빠졌어요. 그 전 과거는 80%가 빠졌어요. 그럼 그때보다 적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1년 전에도 방송을 할 때 저는 대략 반토막 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점점 줄고 있죠. 90, 80, 70. 그리고 비트코인 ETF도 통과됐고 펀더멘털도 좋아지고 있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7, 80, 90이 또 나온다?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락은 나올 거지만 50% 이상 하락은 생각하기 힘들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얘기한 대로 나왔거든요. 하락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 되면 자신의 그런 걸 냉정하게 따져봐서 적절하게 모으고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좋으니까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웅달님은 한 3억부터 매도를 시작한다고 예전에 말씀하셨었는데 그건 좀 아직도 유효한가요? 네, 근데 뭐 그런 거는 아직은 근데 조금 의미가 없는 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때 상황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으로 생각했을 때 3억 정도에 매도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상황 가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에 예를 들면 디램 같은 경우도 제가 45% 하락했을 때 진짜 운이 좋게도 그때 걸어놓고 잠을 잤는데 매수가 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거의 저는 지금 디램이 35% 하락인데 지금 하락 폭이 마이너스 5%가 안 됩니다. 지금 상태가.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꽤 상승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좀 고점에 사신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마음이 편하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제 그때도 3억 정도, 근데 이때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네요. 이 45% 제가 걸어놓은 것도 원래는 40%에서 제가 한번 또 샀고 50%에서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50%까지 안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45%에 걸어놓고 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이 걸리면서 이제 평단가가 많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3억에 매도할 거를 지금은 생각하지만 분명 그때 가서 고려를 해서요. 45%에 샀듯이
그때는 뭐 4억에 팔 수도 있고 2억 5천에 팔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해결된 줄 알았는데 안 됐잖아요. 이 부분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쪽 중동 정세 쪽은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중동 정세랑 맞물리면서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60% 반토막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그때에 비하면 지금 지정학 이슈는 또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이제 또 이러다가 또 어떤 뉴스가 터질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정학 뉴스들이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스닥도 전고점 부근에 있고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르무즈 통행이 좀 되긴 되는 건가요? 유가는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 80달러 선까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제 좀 네. 괜찮아진 건가요? 그러면? 네, 좀 일단락이 됐고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초안이 나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만하고 음. 이란 간에요. 그러면서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은 이제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미국 트럼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만 두진 않겠죠.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거기에 지금 들어간 국방비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완전 폭격을 주말간에 지난 주말간에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미사일 재고 문제도 뭐 뉴스로 의하면은 재고 문제도 있고 정부 적자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격 취소했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거든요. 그럼 네.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보상을 얻어야 될 거예요. 전리품이라도. 그래서 만약에 이란과 오만이 뭔가 초안에 합의를 했더라도 미국이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집어지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전쟁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미국이 한 발 빼고 있다. 이런 의견이, 그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근데 일방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음. 분명히 미국도 실리적인 부분을 챙겨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아서 일단 그쪽은 좀 냅두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중동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겠네요. 네, 지금은 또 그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바닥 뒤집힐 듯 뒤집힐 수 있다.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분할로 꼭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싸 보이는 것들은 기간을 좀 길게 잡고, 기간을 길게 잡으라고 해서 또 막 5년, 10년, 뭐 그렇게 잡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또 막 6개월 이런 게 아니라 한 2, 3년 정도? 그렇게 보고 분할로 모아가시면은 2, 3년 정도 이슈면은 물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예전에 웅달님께서 나스닥이나 QQQ 이런 거 모아가는 거는 그냥 매도할 필요 없이 계속 모아가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나스닥이나 S&P 500이 거의 최고점 근처에 있잖아요. 네. 지금 같이 비싸게 느껴질 때도 계속 모아가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팔지 않는다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 적립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번 달은 100만 원 사고 다음 달에 50만 원 사면 그건 또 원칙을 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사기로 했으면 영원히 팔지 않겠다고 영원히 모아가는 거라고 하면은 계속 정액 적립식으로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걸 중간에 깰 거고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전제가 틀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최소 1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S&P 500, 나스닥은 최소 10년, 제일 좋은 건 20년. 그리고 내가 똑같은 금액으로 매달 살 수만 있으면은 정말 팔지 않고 사기만 해도 되죠. 그러면 반도체 쪽 같은 거는 한 3년에서 5년 뭐 요 정도 투자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건가요? 네, 그 반도체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 SOXX 같은 걸 보면 보통 사이클을 3년 상승, 1년 하락, 비트코인이랑 되게 유사해요.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에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는 기간이 한 1년 하락을 하죠. 그리고 전고점까지 또 1년이 걸려요. 요렇게 해서 이제 사이클을 그려가지고 요 바닥부터 1년 하락했죠. 그래서 바닥부터 상승까지 보면은 한 630일 정도니까 2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딱 3년이란 소리는 아니고 뭐 2년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정점을 찍고 하락이 여기도 한
70 몇 일이니까 1년 앞뒤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사이클이 깨졌다라고 나오는 게 구조적 상승으로 HBM이 좀 걸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년 하락, 뭐 3년 상승. 이제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50%씩 빠집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를 그냥 주구장창 모아가신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비트코인처럼 그냥 생각하시고 비트코인도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이클 끝나면 파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도 되고 정말로 내가 자신 있으면 계속 사도 되죠.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계속 사도 되죠. 근데 이제 중간에 50%씩 하락이 나오는 거를 내가 과연 견디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매수는 안 하더라도 지금 이미 만약 기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에 팔지는 않고 그냥 뭐 한 10년 정도 보유만 하는 것, 그런 전략은 어떠세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도 한 비트코인을 한 20개 정도 갖고 계신 분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 사이클에 자기가 이제 매도를 꼭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하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개를 도대체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제 생각에 뭐 한 10년 정도만 더 가져가시면 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20개에서 한 5개 정도만 팔면 그러면은 한 3억에서 판다고 치면 15억이잖아요. 그럼 15억이면은 뭐 생활비 1년에 1억 안 된다고 하시니까 한 15년 버틸 수 있잖아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한 5개만 파시고 그냥 15개는 그냥 잊고 사시라고. 예, 그리고 연에 1억 넘게 쓰시면서 10년만 버티면 그 갖고 있는 15개가 진짜 15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맘 편하게 그냥 적정량은 그냥 잊고 사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고. 그래서 막, 하나 팔아야 되냐, 2개 팔아야 되냐, 이거 나중에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은 드는데 계속 고민하셔가지고 그냥 넉넉하게 파시고 아예 잊으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때 뭐 150억을 가지시든 180억을 가지시든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뭐 비트코인을 뭐 어느 정도 채웠어. 그리고 앞으로 현금으로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묵혀놓고 그냥 가시는 게 좋고, 근데 묵혀놓고 가시려고 하면 그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또 그러면은 일정 부분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아놓고 뭐한 5개만 가져가셔도 50억, 뭐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바라보면은 뭐 그 판 돈으로 또 부유하게 10년, 15년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웅달님도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 3억 되면은 그래도 나름 개인적으로는 큰 부가 쌓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꽤 팔 겁니다. 예, 꽤 음. 팔아서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조금 더 뭐 좋은 걸 살 수도 있고 해외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주식 뭐 배당주는 안 살 것 같은데 아무튼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보유량을 진짜 킵해서 그거는 이제 5년 10년 가져가면은 편안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